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12월 17일 방송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지금 저의 파트너인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국방부에서 좀 회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좀 이따 좀 결합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 이렇게 대한민국의 제일 바쁜 분하고 같이 방송하기가 참 여의치 않다라는 걸 오늘 거듭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에 걸린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연일 계속되고 있는 송윤회 때문에 술을 먹는 바람에 감기가 안 낫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건강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오프닝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 최강의 대타. 예. 최근에는 김종대 편집장보다 이분을 더 자주 모시는 것 같아요. 예,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요즘 정신 없으시죠? 네, 정신이 없으면 내일 저희 5주년 기념 후원의 밤 겸 네. 북콘서트가 있어요. 네네. 네, 김종대 편집장님하고 저하고 대담집이 네.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책이 나오고 내일 네. 저녁에 북콘서트. 네, 그리고 금요일 네. 날부터 아마 시중 대형 서점하고 네. 온라인에서 아마 판매를 할 것 같은데요. 책 제목이 네.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받은 초도장에는 옆집 네. 청년은 왜 악한 네. 군인이 되었나 그거 물어봤겠죠. 아니고요. 네. 그 청년은 왜 군대 가서 돌아오지 못했나? 그 청년은 왜 군대 가서 돌아오지 못했나? 네. 제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좀 무거워졌죠. 네네. 네, 무거워졌는데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네. 장명을 이제 그렇게 네, 했고요. 네. 대담집 내용에는 주로 이제 윤일병 사건도 나오고, 네네. 5대2 사건도 나오고, 네네. 내수막염 사망한 이제 병사 사건도 나오지만 이제 병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나 네. 그 가족들 또는 네. 앞으로 보내야 될 또는 갖는 이런 부모님들이 좀 읽으시면은 좀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조카놈도 이번 달 말에 군대에 입대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네. 그래서 제 9살 된 딸내미가 오빠한테, 그러니까 사촌 오빠한테 오빠 꼭 살아 돌아와야 해. 이게 이제 환송사가 될 정도로 9살 된 이 딸아이조차도 이 군대 가는 오빠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어떤 시대. 참으로 좀 답답한데요. 우리 전하는 말씀 듣고 또 하이파이브 듣고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병영 악습이 병사들 간의 서열에서 나옵니다. 그 서열은 눈에 보이는 4가지의 계급, 눈에 보이지 않는 21개의 동기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파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었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12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갖고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혁신위의 권고과제 중에는 국방인권 옴부즈맨과 군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이 눈에 띕니다. 먼저 군 가산점제는 취업시험 때 만점의 2%를 군 복무자에게 더 주자는 겁니다. 또한 국방인권 옴부즈맨은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자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병영혁신위는 이병에서 병장으로 이어지는 4단계의 현 병사계급 체계를 한두 개로 압축하는 권고안도 채택했습니다. 국방부는 혁신위 방안을 오는 18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 창건 이른돌 시대는 2015년을 해군 무력 강화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는 해로 되게 하자고 하시면서 지난 13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해군 잠수함 부대를 시찰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잠수함 기동훈련을 참관한 뒤 북한 노동당 70주년인 내년 해군력 강화와 전투훈련의 혁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함경남도 신포시험장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사출 시험을 하는 등 최근 해군의 잠수함 전력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강원도 공동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 지역 13개 시민단체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남북 강원도가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여러 도시와 국가가 올림픽을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제1본조선인 총연합회의 기관지인 조선신보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개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같은 민족끼리 공동 주최하면 비용도 덜 들게 되고 민족의 화해와 공동 번영, 지역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3주기를 맞는 오늘이 북한에서는 탈상과 함께 김정은 시대의 출범을 의미한다는 평이 다수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김정은 집권 3년간 장성택을 비롯한 이전 권력 실세를 숙청하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 체제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에는 김정은 체제의 장기 집권 토대를 구축하는 새로운 비전과 권력 구조를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이후 최초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6.15 통일시대를 열었다고 선전했습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를 북측에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상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임태훈 소장님, 내일이죠. 아미콜 후원을 위한 북 콘서트. 네네. 군인권센터 창립 5주년 기념 후원 행사에 겸한 행사인데요. 네. 그 행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후원 행사를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많이들 후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까지 하면 예. 자기 살 뜯어먹기라서 저희가 민폐될까봐. 그렇죠. 이게 시민단체끼리 돌려막게 되는 거죠. 네. 저희도 10년 가까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네. 5주년인데 그래도 한 번은 좀 점을 찍자.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게 된 게요. 윤일병 사건 터지고 나서 8, 9, 10, 3개월 동안 네. 상담 전화가 400건이 왔어요. 3개월 동안요? 네. 그러니까는 네. 엄청나게 온 거죠. 저희가. 하루 평균 4-5건 꾸준히 왔다는 얘기네요. 그 이상이 온 거죠, 사실은요. 네. 이제 평일만 보면은 더 집중적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상 한 전화를 받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전문 상담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은 지금 사무국원들이 다 이제 자기 고유 업무를 하면서 상담 업무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미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이번에 후원회밤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김정대 편집장님하고 저하고 인세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이 아미콜. 예, 아미콜로 후원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책을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부하는 기부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행사가 이제 많아서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책을 사시고 선물도 하시고 주변의 학교에서도 좀 도서 신청하시고 자기 마을에서 구립 도서관이나 이런 데 시립 도서관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렇죠. 기부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것이 하나의 캠페인이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을 상담하고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어떤 나침판이나 등대가 되고자 저희가 이 아미콜 강화하는 거니까요. 시민사회가 아미콜을 같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책 한 권 한 권 사주시는 게 이 아미콜 사업을 갖다가 좀 풍성하게 또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책 제목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조금 긴데요. 그 청년은 왜 군대 가서
돌아오지 못했나. 그 청년은 왜 군대 가서 돌아오지 못했나. 네네네. 내일 이게 출간될 예정이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부터는 아마 시중에서도 이제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행사에는 우리 국민 배우죠. 네. 권혜호 씨가 사회를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님이 네네. 기조 강의로 한 30분 동안 이제 네. 강연을 하십니다. 군인권 문제 관련해서. 네, 그렇죠. 이제 뭐 군대 내 이제 폭력 문제나 네.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무래도 네. 이제 그 법학자시니까 네. 법치주의적 시각에서 이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문 두 분을 이제 위촉을 해요. 네. 전수환 전 대법관님하고 김지영 전 대법관님. 내일 이제 전수환 전 대법관님 이제 위촉식도 하고 네. 특히 이제 5년이니까 네. 5년 동안 함께해온 후원회원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이 초창기에 군인권센터 뭘 믿고 후원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저희가 이제 감사 직접 도장을 네. 이제 팠어요. 네. 그 도장을 저희가 이제 5년지기상으로 네. 선물을 드릴 겁니다. 시상식이 그날 또 있어요.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 군인권센터 또 우리 임태훈 소장께서 국내 각종 인권성을 휩쓸고 계세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특히 올해 정말 맹활약을 하신 거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 보답, 감내의 의미가 좀 각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내일 그 행사, 아미콜 후원을 위한 북콘서트는 내일 저녁,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7시부터 9시까지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열리고요. 현장에 직접 오셔도 좋고. 네, 그렇죠. 또 이제 군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제 기부할 수 있는 방법.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구매해서 또 기부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아미콜을 좀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 나온 김에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이게 기부 사업이 잘 되면요. 특수번호를 이제 획득할 겁니다. 네. 1호 뭐뭐로 시작되는 8자리 수. 그렇죠. 이건 특수번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화 대수가 10대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특수번호를 따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비들이 또 요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원 한 명에게 책상과 의자, 그리고 컴퓨터, 이제 전화기, 그리고 이제 이어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대만 하더라도 돈이 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특수번호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특수번호 획득을 못해서 02733-7119로 02733-7119 이게 지금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지금 이용이 가능하고 최근에 좀 어떤 좀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여전히 이제 구타가 호행위가 많죠. 성추행도 있고요. 병영 부조리도 많은데요. 특이한 점은 과거에도 이제 현역들이 전화를 하긴 했지만 윤희병 사건 이후에 현역들의 그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주로 휴가 나온 이제 아니요. 야전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저희 상담 게시판에 저희 이제 업무 시간에 전화를 못 받으면 저희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상담 게시판이 있어요. 익명으로 된. 거기에 이제 상담 글을 올리는 당사자분들도 늘었다. 병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도 전화가 옵니다. 간부들한테도요? 네네, 그렇습니다. 병영부조리라는 것이 병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부사관이나 이제 장교들에게도 벌어지는데요. 그런 분들이 전화를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는 바로 즉각적으로 중단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자제로 예를 들어서 누가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전체 간부를 행군을 시킨다든지요. 그리고 밤에 퇴근을 시켜야 되는데 퇴근 안 시키고 10시까지 막 교육시키고요. 그리고는 추가 수당 못 찍게 하고 조출이라고 해서 막 7시까지 출근하게 만들고 이거 사실상 연자제죠. 술 먹은 사람이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바로 해당 부대 지휘관한테 전화를 했죠.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은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더니 이게 다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고 나서
판단을 받아보실래요? 아니면은 지금 당장 자진해서 법무참모부터 시작해서 다 불러 모아서 이게 위헌적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래요? 그랬더니 이제 확인하겠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도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죠.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당장 내일 지금 이 시간부터 진정을 내서 조사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당장 부대 가서 이제 정리하겠다고 해서 정리한 사례가 있어요.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는 지휘관들이 대형 사고 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이 겨울에 체질적으로 운동도 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군을 10km를 시킨다면 만약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예를 들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군인이 전투하다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거는 무한한 그 어떤 그 영웅 취급 받지만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군대에서 개죽음이라는 얘기밖에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병사도 아닌 간부들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은요. 병사들은 말할 데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 간부와 병사가 따로 없다. 뭐 저는 심지어 뭐 영관급도 충분히 인권 침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미코를 이용을 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이게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이 부조리 문제를 실제로 고쳐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가급적 훨씬 더 이게 좀 안착이 되고 제도가 되면 훨씬 더 이제 이제 군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이 아미콜의 아주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상표권 그 육군 본부에서 상표권 등록을 특허청에다가 해놨어요. 출연 신청을 해놨어요. 아미콜 똑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저희 거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인권위의 협력 사업으로 이것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먼저 선 사용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언론에 나가니까 육본에서 이제 그 국방부 차원에서 각군본부에다가 지침을 내린 거예요. 아미콜은 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전화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거 전화하면은 군인 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주지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주지 잘 시켰는지 다시 보고하라라는 공문을 다 내렸어요. 그 공문 내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공문이 다시 저희들한테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전에서 저희들한테 꼰지른 거죠. 소장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언론에 이제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법무법인 원에서 공익사건 수임해서 지금 현재 그 특허청에다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아마 별 이변이 없는 한 저희가 선사용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 출원이 안 될 겁니다. 상표권이. 근데 이제 이걸 철회해 주셔야 되는데 김유한 참모총장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김유한 총장님이 계실 때 한 게 아니에요. 권호상 참모총장이 있을 때 지시를 내린 거라서요.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재미난 게 이 아미콜이 생기고 나니까 그 국방 헬프콜로 전화를 했다가 저희들한테 전화하는 사례도 많아요. 헬프콜은 1303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군에서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더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저희는 뭐 이 아미콜 카드를 또 이제 이때 하는 그 부모 장병들도 이제 입영식 할 때 가서 나눠주는데요. 올해는 이제 중단했어요. 너무 춥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이제 다시 개시할 건데 여기 보면 뒤에 저희 군인권센터 번호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번호도 있고 국방부 헬프콜 전화번호도 저희는 다 기입해놨어요. 뭐냐면 즉 이것을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든지 전화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택권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방부는 좀 옹졸하게 자기네들 이외는 하면 징계받아 이렇게 좀 소심하게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방부의 폐쇄성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근데 이게 아미콜 생기고 나서 재미난 거는 지휘관들은 조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언론에 터뜨려서 자기네들이 만신창이 되는 것보다는 자기들한테 얘기해서 시정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지휘관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성추행이나 성폭력 또는 네. 구타 가혹행위가 일어나서 저희가 부대 방문을 한 사례들이 몇 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지휘관들이 좋아했죠. 왜냐하면은 그게 언론에 나가면은 뭐 그렇죠. 대군 불신부터 시작해서 네. 자기 뭐 인사에 문제도 생기고 이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이렇게 사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주고 네. 피해자를 지원을 하게 되니까 네. 뭐 헌병대 수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싫어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좀 장점도 네.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네, 네.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야전에서 이게 광범위하게 아미콜이 커지면은 그 상위의 지휘관들 입장에서는요 사실상 그 민간 옴부즈만이 하나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야전에 하나하나의 대군들을 다 감시 감독합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우리로 하여금 대신 감시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적대시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을 네. 군 당국이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좀 뭐 군적에서도 좀 생각을 좀 달리하면 이게 뭐 군을 해코지하는 그런 어떤 데가 아니라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군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민간 이제 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좀 그 민군 관계를 좀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좀 인식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그래서 좀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미콜 뭐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이 아미콜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또 후원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병역문화혁신위원회 이제 18일이면 활동이 종료가 되는 거죠. 네네. 12월 18일 활동이 종료가 되가 약 4개월 정도 활동을 쭉 해왔는데요. 네. 지금 그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들이 좀 어떤 것들이 좀 먼저 좀 눈에 띄나요? 우선은 이제 옴부즈만 제도, 네. 국방 옴부즈만 제도 그리고 군사법 개혁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뭐 국민들 관심 사안 중에 하나죠, 그렇죠. 사실은. 네. 요것들은 일단은 부족하지만 네. 그 병역문화혁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뭐 최선책, 네. 저희가 봤을 땐 차선책인데요. 네. 점수를 주자면 국방옴부즈만은 한 60점. 네. 60점. 그리고 군사법 개혁은 70점. 70점. 네. 먼저 그러니까 10점이 미흡한 건 이런 겁니다. 네. 현재 그 심판관 제도를 100% 폐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10점이 부족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감경권 제도를 네. 100% 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10점이 모자라는 겁니다. 100% 폐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뭐 감경권을 일종의 좀 제한을 두되 제한은 두되 뭐 반인권 범죄나 네. 성희롱,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은 네. 감경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놨기 있고. 때문에 제가 이제 네. 점수가 좀 빠진다고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군 판사의 보직 변경, 네. 즉 지금 현재 검찰관 했다가 뭐 갑자기요 군 판사 했다가 막 이래요. 네. 네. 이 보직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네. 제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5점이 미흡하고요. 또 다시 5점을 또 미흡한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심판관 제도를 대체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민간 법원에서는 네. 단독심 같은 경우에는 부장판사 네. 그리고 합의부에서도 재판장을 부장판사급 이상이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중령급 정도의 법무관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명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5점이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한 70점 정도 준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70점 주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사단급 군사법원을 다 폐지합니다. 네. 이 안에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단급에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군사법원이 몇 개가 되는 거죠? 육군은 일단 군단급이 8개니까요. 네. 8개에서 재판이 보통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죠. 네. 물론 이제 육군본부에도 보통순사법원이 네. 있고요. 국방부에도 보통순사법원이 있고 네. 각 사령부에도 보통순사법원이 있는데 요건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은 그 많은 이제 사단급 군사법원이 없어지는 것은 네. 좀 긍정적인 것이다. 네. 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군사법원이 지금 80개가 넘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냥 껍데기만 있어요. 네. 그리고 순회 판사 돌아다녀요. 네. 이런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문제는 이제 전문성에서 보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요컨대 이제 제가 안을 낸 건 이런 겁니다. 그 군사법원을 평시에 없애는 건 논외로 치고요. 네. 번외 경기라고 치고 존치한다면은 네. 제가 낸 일안이 이런 겁니다. 이제 보통 군사법원을 네. 좀 전문성 있게 가져가자. 네. 국방부 중앙보통군사법원을 두고 사령부에다가 지원 형태로 둔다. 네. 그래서 법원을 지금보다 더 줄인다. 네. 라는 것이고요. 고등군사법원은 없애는 거죠. 그렇게 치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항소심부터는 민간법원에서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미국처럼 사실적으로 사심제도로 가는 거죠. 네. 1, 2심을 군사법원에서 네. 그리고 한 번 더 심리를 고등법원에서 하고 네. 그 다음에 법리심인 대법원으로 가는 시스템. 네. 지금 현재는 사실심리가 끝나면은 대법원으로 바로 가서 법리심을 하기 때문에요. 네. 실질적으로 제19 감싸기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네. 이거는 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네. 통제가 안 되죠. 네. 대법원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좀 네. 미흡한 과제로 남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거는 향후에 국회에서 네. 또 법안들이 나왔어요. 의원들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법을 국방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안을 놓고. 이 안을 놓고. 하지만 어차피 이제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네. 뭐 병영문화 혁신 특위 국회에 설치된 거기에 권고안과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권고안 네. 그리고 각 의원들이 낸 개정 법률 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낸 네. 입법청원안 네. 이것들이 이제 믹스돼서 어떤 네. 합작품이 나올 건데 지금 형태의 국방부가 이제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권고안 안보다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거는 좀 개혁의 마지노선 정도 이렇게 되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이 있고 네네네.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좀 내놓고 있는 그렇죠. 안이 있고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안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아무래도 내년 임시국회 때나 이럴 때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년 한 4월 정도에 네. 그 국회 병영문화 특위가 네. 활동을 종료하게 되니까 네. 상반기 때 안이 나오면은 그것이 이제 네. 상반기 국회에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내후년 2016년 4월 만료되고 총선이 있으니까 5월에 만료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리적으로도 이게 상반기 때 논의되지 않으면은 거의 물 건너간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네. 총선 체제로 가게 되니까는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이게 또 안 되면 여야가 네.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네, 특히 이것은 여야가 안을 이거보다 후퇴할 수 없는 게요. 네. 병문화 혁신위원회의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네. 많습니다. 네. 그분들이 낸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한 해는 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이 병영문화 혁신 관련된 법률 이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좀 검토가 되고 토론이 되고 또 내년에 어떤 이제 개혁의 동력을 살리지 못하면 또 후년 되면 총선 또 대선 국면을 접어드니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네네. 이런 부분이어서 우리 임태호 선생님은 내년에도 굉장히 좀 바빠지시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내년에도 입법 사안들을 좀 네. 뭐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가야 될 지점들이 있으니까는요. 네. 이게 이제 연착륙하려면은 감시와 뭐 푸시가 필요하니까는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옴부즈만 제도. 네. 이것은 뭐 일단은 성안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왜 60점을 주신 거예요? 이게 왜 60점이냐면요. 네. 총리실 직속으로 가기 때문에 60점입니다. 네. 이게 대통령으로 가면은 제가 한 80점 주려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네. 이게 행정부 안에 둘 것 같으면 네. 위임받은 권력 밑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총리는 뭐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죠. 네. 국방부에는 둘 수 없죠. 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니까 그것은 뭐 보수적인 위원들도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에 대한 약간 알러지 반응이 뭐냐 하면 모든 사안이 대통령이 해야 되냐. 네.
세월호도 대통령에게 가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아닌데, 이게 대통령이 뭐 재가를 받거나 결재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네. 상징성의 의미가 그렇죠. 크고, 예.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의 어떤 군 통치권에 대한 위임받은 권력의 이제 그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결국은 대통령 산하로 가야지만, 왜냐면 서열상으로 총리가 국방부 장관보다 높긴 하지만, 총리는 허수아비거든요. 그러기 가오가 잘 안 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네, 맞아요. 그런 게 이제 훨씬 더 권한을 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제가 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국방부 안은 좀 국방부 안으로 두자. 그리고 좀 이제 좀 개혁적인 분들은 좀 대통령 직속대로 둬야 된다. 이걸 쇼 붙여갖고 그냥 총리실 산하로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도입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네. 재미난 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회가 진일보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튼 이제 제가 양보했습니다. 양보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보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거 어차피 또 입법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가서 또 이 믹스돼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자 구도에 이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논의의 선상에서 뭐 정부 안으로서는 뭐 좀 미흡하지만 그나마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100배 낫기 때문에 간 거고요. 다만 제가 단서 조항을 단 건 이런 겁니다. 애초에 안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을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연합뉴스가 보도하기 이렇게 보도했더라고요. 국민권익위 안 해준다. 이게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총리실 간다 그랬을 때 그 꼼수가 분명히 숨어 있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그 통합분과 회의 때 뭐 100번 양보하겠는데 저 단서 조항을 빼시라고 그리고 독립기구로 설치한다. 이것을 명시한다면 저는 이 안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실로 가서 허수아비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예산을 남의 예산을 다 쓰는 조직은요. 그렇죠. 그거는 업동이 비슷하게 가가지고요. 안 그래도 뭐 총리실인데 다 거기 뭐 파견 공무원들 있고 이런 데인데 여기도 결국은 국방부 다 파견받고 하면은 도루묵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기구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이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뭐 100% 채용을 못 하겠지만은 따로 인권위처럼 뭐 인권위 선례가 있으니까 60%는 전입신고를 받고 공무원들로부터 40%는 결국은 민간에 채용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독립기구라는 단서 조항을 제가 다른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뭐 성안이 됐기 때문에 뭐 이거는 또 이제 국회 가서 열심히 또 저희가 로비하고 푸시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역문화 혁신에서 나온 안은 그게 최종안이 아니라 그건 일종의 이제 정부 아니고 국회 안이 있고 시민단체 안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3자 간의 안이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절충이 되고 그게 절충을 통해서 후퇴가 될지 현상 유지가 될지 더 진전될지 이건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걸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좀 더 좋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내년에도 계속 좀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제 입법청원안은 뭐 서명운동도 저희가 할 예정이에요. 지금 겨울이라서 저희가 주머니에 손을 빼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폐예요. 괜히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막 맞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서명 받는 것도 민폐니까 날 좀 풀리면. 네, 그래도 저기 GOP에서 엄동설안에 근무한 친구들 생각한다면 우리 병사들 생각한다면 정말 서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지만이 군의 사기가 올라가요. 군은 사기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요. 이런 게 원동력이 되어야지만이 시민사회가 살아있고 건강해야지만이 결국 국방력도 튼튼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에 좀 이렇게 꽃샘추위가 있더라도 반드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셔야 된다. 네, 저부터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 언론 보도 보니까 재미난 얘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군 가산점제들을 부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군 가산점제도 부활하고 병역문화 혁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결국은 끼워넣기 하자는 건가요? 끼워넣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뭐 병문안 혁신위원으로서 이 안을 막지 못하는 데 대한 네. 일말의 책임은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시종일관 주장하는 것이 네. 가산점제가 갖고 있는 함정은 네. 결국은 말이 가산점제지 네. 병역을 이행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군에서 고생한 우리 이제 병사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보상은 해줘야 된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팽배하고. 네. 근데 실제로 이게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시험 치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뭐 2%쯤 준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아니 매년 제대하는 사람들이 한 20-30만 명 될 텐데. 그 중에 그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친 사람들이 몇 명이 되면.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 시험 안 치는 사람들은 역차별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뭐 여성 문제 이런 건 뭐 차치하더라도. 네네. 같은 제대자 중에서도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이런 어떤 그 결과들을 초래하는데 왜 이거를 갖다 이렇게 못해서 안 되냐. 저는 병역 이행자들에 대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예비역들에 대한. 네. 또 다른 차별 사안이 네.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안은요 예비역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정말 네. 우리를 뭘로 보냐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는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겁니다. 월급 올려야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확실한 보완책이죠. 월급 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군 복무기간 단축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모병제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대만의 병역문화 혁신, 국방개혁,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방개혁, 네. 그리고 독일의 국방개혁을 다 보더라도요. 선택과 집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냐면 많은 인원을 두는 것이 과연 상비군은 네. 저렇게 많이 두는 것이 전투에서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는 저는 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역사가 반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저 많은 대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지하더라도 저는 좀 실질적인 네. 최소한 먹고 쓰고 저축할 돈은 줘야죠. 집에 왜 손 벌리게 합니까? 이게 답답한 게요. 가계부담 덜려고 군대 보냈더니 가계부담이 늘어나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정말 열이 받은 게 뭐냐면요. 이 학자금 대출을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요즘. 네. 학자금 대출 받았는데 이게 이명박이가 이자놀이 한 거거든요. 네. 이자도 받아 처먹어, 국가가. 네. 네. 물론 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군 입대 기간 동안 이자 낸 거 아세요? 그러니까 군 입대 전에 이제 학자금 대출 받은. 네, 그거를 입대한 학생이. 군 복무하면 이자 받는 주체가 누구냐, 국가예요. 예. 네. 근데 휴학 처리가 돼서 군대를 갔어요. 네. 그럼 이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저는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조차도 삥 뜯어가면서 마치 제대 군인들한테 엄청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 군 가산점제도라는 나라 사랑 카드에다가 네. 병장 꼬집 한 10만 원 넘는 돈 있잖아요. 15만 원 정도 되는 돈 네. 갖다가 넣어주면서 이자 뜯어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저희가 소송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네. 이제 의회에서 이것을 막 칼질해가지고요. 네. 안 받는 걸로. 그건 안 받는 걸로. 네. 저희가 소송하 헌법소원 내겠다, 행정소원 네. 내겠다 막 네. 기자회견하고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국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이거를 네. 안 받는 걸로 지금 네. 면제 처리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결국 보십시오. 그러니까 병사들이 뭐 이런 얘기 좀 막말로 호구. 그러네요. 네. 네. 거의 뭐 공짜로 갖다 쓰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부품 이런 싸구려 부품이 어디 있어요. 기한집 자식을. 네. 그러니까는 월급도 그따위로 주고 우리 부모님 전화 와가지고는 애가 자꾸 돈 달라 그러는데 그 군대에서 진짜 뭐 이렇게 살 게 많냐고. 그럼 먹을 것도 많지 않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 나이면요. 엄청나게 그렇죠. 먹어요. 네. 그리고 뭐 부대 회식이다 이러면은 또 십시일반 돈 내고 하는데 결국은 뭐 월급 현실화. 네. 병사들요 설문조사 해보면은 많이도 안 바래요. 얼마 바라는지 아세요? 지금 그 상병 기준으로 13만 5천 원인가요? 그쯤 되죠? 예, 네. 지금 뭐 병장이 한 15만 원 정도 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돈을 한
이제 제가 이제 쭉 이 야전에 다니면서 물어봤더니 소박한 친구들은 네. 30만 원요. 30만 원. 네, 그러고 있고 이제 조금 이제 자기 의지가 있는 병사들은요 그래도 40만 원을 줘야 네.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주당 10만 원씩 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건데 네. 저는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0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요. 네. 3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월급으로. 네. 10만 원 국가가 적립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이율을 네. 시중 이율보다 네. 조금 높게 네. 책정해서 네. 나갈 때 네. 그 정착금으로 네.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그렇죠. 뭐 그래서 필요하니까. 예, 이 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네.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병역을 이행하는 그 병사들이 충성도가 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한 20개월 복무한다면 지금 임태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한 10만 원씩 적립을 하면 원금 한 200만 원 되고 거기에 좀 이제 좀 쳐주면 한 50만 원 안팎 정도 되지 않겠어요? 예. 뭐 그 정도면은 뭐 이제 뭐 한 학기 등록금의 상당분을 커버할 수 있거나 네네. 아니면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어학 공부라든지 어떤 뭐 사회 적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좀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훨씬 더 이 제대 군인들한테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그 예산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저는요 답답한 게요 여유로움이 없어요. 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기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고 네. 그것을 사회 공동체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틈을 주질 않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역을 하면요. 전역하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말년 휴가 나와서요. 네. 알바 자리 알아봐요. 네. 저 굉장히 이거 정말 국가가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이 아까운 청춘을 나라를 위해 바쳤으면 결국 그 병사가 전역할 시기쯤 되면은 자기 시간을 좀 가져야죠. 학교에 복학하기 전 또는 자기 생업이 있었다면 그 생업에 다시 복귀하기 전 뭔가 자기의 군 입대에 있었던 것을 조금 정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내몰고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또 그거 아세요? 휴가 나와서 알바하는 거. 아, 휴가 나와서까지요? 휴가 나와서까지 알바합니다. 자기가 알바하던 곳에 가서 또 알바를 해요. 정말 서글퍼요. 이 친구들이 거기서 알바 돈 벌어가지고 휴가 비용 쓰고요. 그 다음 휴가 비용을 거기서 또 버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휴가 나오면은 알바하고 한 번 휴가 나오면 그 알바했던 돈으로 놀고 다음 휴가 나오면 알바하고 그 다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 현실입니다. 예. 아 근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미 그 군 가산점 제도는 99년인가요?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예. 근데 왜 이걸 부활시키지 못해서 안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애 뭐 잡고는 계속 곡소리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가 엄살 피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국은 그겁니다. 국방 예산에 그 병사 인건비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 급여 인상 안 하고, 인상 안 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걸 가지고는 남녀 성비 대결로 몰고 가면서 그 병역 이행자들의 분노를 부추겨서 이것이야말로 거의 저는 그 야만과 강기를 부추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이 막대한 무기 도입 예산을 병사들에게 쓰이지 않기 위한 꼼수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방위산업체라는 소위 말해 삼성과 LG 다 우리 대기업들이 뭐 방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이익을 관철하는 여기에 또 이번에 방산비리 다 드러났잖아요. 이것에 기생하는 이 예비역 관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저는 무기 도입을 전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기를 조금 덜 사자는 거죠. 좀 덜 사거나, 아니면 뭐 효과적으로 사거나. 그러니까 뭐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리베이트만 없어도 국방비 20%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조리한 관행만 없어도
사병급여 올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자꾸 주적 얘기하는데요. 북한군보다 우리가 국방 예산이 건군일을 그렇게 막대하게 쏟아붓고 나서 지금도 이 전쟁 나면은 진단 얘기 아니야. 진단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돌려서 얘기하면 그럼 무기 더 사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기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조금 덜 사라는 거예요. 병사들 저는요. 이 병사 한 명 한 명에게 월급 주는 것도 무기 준다고 생각해요. 자본의 무기를 주는 거죠. 대한민국 자본주의 헌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병사들에게 자본의 무기를 줘야지만요. 적들하고 잘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군의 사기 최고의 그럼요. 최고의 가장 현실적인 사고 진작책인 거죠. 근데 이걸 얘기를 하면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저게 무기 못 사게 무기 못 사게 가지고는 북한군이 이제 북한군에게 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뭐 음모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죽겠어요. 유치해가지고. 뭐 우리가 작년에도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 이미 지금 뭐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보다 33배나 많이 쓰고 있는데 1대1로 붙으면 진다. 이게 군 수뇌부의 인식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근데요. 지금 작전 형태로는 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군대가 하는 거 봐서는 뭐 그럴 일이 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뭐 진짜 북한하고 전쟁 나면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회의감을 느끼는 거는 올 한 해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요. 무기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무기를 다루는 건 사람입니다. 병법에서 결국은 인간에 대한 전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좌우되기 때문에 아무리 첨단 무기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부리는 사람의 인식 자체가 봉건적이면 결국은 지게 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하겠네요. 북한도 봉건적이니까 여기도 봉건적 사고를 가지고 같이 붙으면 뭐 비슷하게는 싸우겠네요. 그러니까 뭐 양쪽 다 이제 비정상으로 좀 치닫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병영문화 혁신위 활동을 계기로 해서 조금이라도 좀 나은 그런 군대가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그 병사들 계급을 축소한다. 뭐 4단계에서 뭐 2단계, 3단계로 줄인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그 병영생활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병 상호간 지시하고 이런 거 금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대장을 통해서만이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병폐가 심하다 보니까 이 같은 극약 처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저희 분과에서 성안된 거라서 제가 이때까지 말을 좀 아끼긴 했거든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걸 일어나서 용사라고 칭한다고 뭐 한다. 저가 패친들 중에서 지금 현재 현역들이 많아요. 현역들이 쪽지가 와요. 소연 지금 장난하냐고. 이거 소장님이 낸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이거 아니다. 그랬더니 말이 되냐고 용사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것 때문에 병영 문화가 엉망인 게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통제 방식의 통제 일변도의 이 병영 문화가 문제인 거다. 지금 현재 거의 사육하다시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6.25가 일요일에 발발했고 한국 전쟁이 그 트라우마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병력의 80%를 그냥 휴일날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왜? 일요일날 맞았으니까. 일요일날 맞았으니까. 일요일날 또 때릴 수도 있다라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 인원을 아무래도 못 나가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가출자처럼 못 내보내더라도 격주라도 좀 내보내게 하자 그랬더니 그 인원들이 나가서 사고 치면 이보세요. 잡아줘서 사고 나는 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술 처먹고 사고 치면은 지가 책임져야지. 성인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를 그런 식으로 유치원 아이 다루듯이 다루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이거든요. 좀 잡아두지 말고 좀 내보내자. 이게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형태의 그 내무반, 그 생활관,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는 좀 없애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옛날에 이제 그 내무반으로 불렸던 이 생활관 문제, 이건 우리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좀 잠시 쉬었다가 2부 때 좀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한번 1부 마치고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안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이 뜨거워요. 이제 우리 임태훈 소장님하고 김종대 편집장께서 그 대단집, 책 꼭 구매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내일 후원 행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군인권센터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네네. 댓글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어떤 국민들의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큰 힘이 되시죠? 예, 그럼요. 언제라도 이거 같이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제3의 윤여병 네. 사건뿐만 아니라 뭐 22사 총기 사건 네. 계속 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8사단 GP 네. GP 총기 난사 사건 때 이후에 6년이 흐른 다음에 해병대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22사단 총기 사건이 3년 만에 벌어졌거든요. 이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군대 내, 특히 병영 내 인권이라는 단어가 MB 정부 때부터 사라졌거든요. 국방부 청와대 보고서들을 저희가 점검해봐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싹 빠졌어요. 그 정권은 오로지 북한 인권만 얘기하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희 장관 들어서고 나서 더욱더 이게 이 강도 높은 어떤 업무 체계라든지, 그러니까 군인의 불필요한 지점들에 대한 군기 잡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이 사실은 인명 경시, 인권 중심 이런 건 굉장히 사라지고 인명 경시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돼서 이제 발생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윤희병 사건 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야전 곳곳에서는요. 끊임없이 성추행,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계속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연말이고. 또 저희가 이제 5주년 행사 때문에 저희가 야전을 못 다녀서 그렇지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저희가 지금 달려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군을 통째로 예를 들면 이상한 반인권 집단 이렇게 또 매도하면은 또 거기 안에 열심히 또 하려고 하는 분들 사기 꺾이니까 그게 아니라 잘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자리를 잡아주기 위한 감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일부 막바지에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내무반으로 불렸던 생활반. 그러니까 군대 내 많은 가혹행위가 이제 이 생활관 내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병영문화 혁신을 얘기할 때 이 생활관 제도의 개선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사실은 생활관은 이제 우리 옛날 내무반이라고 하는 구조는 쭉 일자형으로 다 간물대가 탁지 붙어 있고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평상처럼.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부대 시찰 갔다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병 시절에 있던 내무반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개선하라고 지시해서 지금의 침상형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이제 외형적으로 병사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대규모로 간 거는요. 창군이 그때가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8% 이상 그 신형 막사라고 하는 심상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바깥에 있는 인권 의식과 양식을 못 따라가고 있죠. 즉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맹군인 미군만 하더라도 카츄샤에게 그러한 집단 생활형 생활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숙사 형태로 좀 작긴 하지만 원룸 사이즈 정도의 방을 줍니다. 보통 2명이 한 명도 있을 수 있고요. 2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인 내지는 2인, 3인 요런 형태로 소규모로 주도록 되어 있고 이곳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 영장 밟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내무반은 이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군에서는 지금 어떤 걸 고민하고 있냐면
물리적으로 지금 뭐 부수고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네. 병원처럼 네. 그 병원 응급실 가보시면은 커튼이 이렇게 그렇죠. 치게 되어 네, 있죠. 네. 커튼이라도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 지점은 정말 괜찮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 뭐냐면은 그런 적극성인 거죠. 네. 그나마 잘 때만이라도 이렇게 남들이 보지 않게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커튼을 쳐주면 네.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좀 선진형으로 가려면요. 네. 이 미군처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이 막사가요.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 부대가 낡아 빠진 이유는요. 이것도 한국전쟁 때문입니다. 네. 한국전쟁 이후에 다시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군부대 시설에 돈을 투자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하면 여기를 소개하고 가야 되는 버려야 되는 네. 곳이니까 네. 거기에다 돈을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이제 주둔지가 고차가 되기 시작했죠. 네. 그 거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이 구조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간부들이 땜질하는 거죠. 자기 돈 들여서 땜질하고 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이 지경에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현대형으로 가기 위한 어떤 구조에 대한 장기 플랜이 없는 거죠. 네. 사실상 네. 주둔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병사들 중심이 아니라 간부들 중심으로 하니까 간부들은 BOQ도 주고 네. 뭐 2명 생활하는 공간도 있고 뭐 3명 생활하는 공간도 있긴 하지만 채권화 간에 사적 공간이 있고 네. 한 명 쓰는 공간도 있고요. 독신자 숙소도 있고 하니까는요. 그렇게 되고 있지만은 이걸 또 다시 들어가서 보면요. 이분들도 또 속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건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말씀 나온 김에 어떤 면에서 좀 그런 건가요? 이게요, 지금 현재 야전에서 어떤 지휘관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이 지휘관, 네. 지휘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열쇠를 다 네. 가져오라고 반납하게 하고, 네. 여군 숙소는 비밀번호를 이야기하게끔 해서, 근무 시간에요. 네.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으면, 네. 문 열고 들어가서, 네. 검열을 합니다. 거의 미친 거죠. 심지어 이제 여군 숙소까지. 네, 예. 거긴 여군을 들여보내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TV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위치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TV 이쪽 놓고 싶으면 이쪽 놓고, 네. 옷장 이쪽 놓고 싶으면 놓는 거죠. 까는 거니까. 자기 생활 공간, 그 사적 공간이기 네, 때문에, 네. 그거를 TV가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다 위치에 맞추래요. 네. 청소 상태. 이런 걸 다 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미친 것 같아요, 이 지휘관은. 네. 그건 저, 여기 부대에 한번 쳐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적 통제를 하는 영내 숙소에 대한 사적 통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간부들이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그런 어떤 공사를 좀 구분해서 그런 어떤 사적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존중하고 그럼요. 이제 공적 업무에서 철저하게 또 이제 그런 군 지휘체계를 밟은 그런 어떤 것들이 확실히 좀 구분이 돼 줘야 군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어떤 군 기강 확립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어떤 전투력의 발휘가 가능한 이런 어떤 구조인데 이거 뭐 공사가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마치 이제 이 병사들 또 이 부하들의 그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야만 이게 제대로 군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지휘관한테요 군단장이나 사단장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검열하러 가면은 기분 어떨까요? 네. 우리 반대로 얘기하면 육군 그 3군 사령관이야 이런 사람들이 28사단장 또는 뭐 군단장 네. 직무실 가가지고 너 왜 지휘봉을 왜 이따구로 걸어놨냐? 야 쇼파 위치가 왜 이래? 야 직무실 책상이 왜 이러냐? 야 청소 저쪽에 안 돼 있네? 뭐 이런 식의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요 기무실 들어가서 책상 위치가 어떠네 저떠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아유, 그러면 돌아가고 나면 입에서 쌍욕이 나오겠죠. 거의 미친 거죠, 내가 봤을 때. 이런 지휘관은요, 지휘권 박탈해야 돼요. 네. 저 어디 있잖아요. 이상한 데로 가서 발령받아서 거기 평생 있다가 전역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식 변화가 아직도 좀 멀었다라고 하는 걸 좀 잘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병문의 혁신에서 뭐 생활관 개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안은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뭐 내일 이제 오늘 아마 기자들한테 뭐 엠바고 걸었을 것 같아요. 엠바고 걸었고 내일 이제 오전 11시에 한민구 장관님하고 그리고 지금 공동위원장 하고 있는 심대평 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장들 그리고 뭐 위원들 참석하라고 하는데 저한테도 뭐 문자 왔더라고요. 배석해달라고. 저희 오중에 배석은 못하겠고 하여튼 뭐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안들이 이제 쭉 나오겠죠. 뭐 국민들이 이제 평가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도 뭐 쓴소리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각자의 이제 생활 공간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보수 정권에서 이 정도의 안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상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군대를 바라보는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 저는 이 결과물에 분명히 투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좀 더 나가자면 옴부즈만이 의회 산하로 들어가고 군사법 개혁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요. 대만처럼 사망 사건 이후에 총통부 앞에 뭐 우리로 얘기하면 청와대 앞이죠. 거기 한 뭐 30만 명씩 모여서 데모하면요.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1000명도 안 모였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국민들의 직접 행동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이제 완벽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임태훈 소장께서 이제 이 백영문화 혁신이 초기 때 이 혁신이 활동이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탈퇴 기자회견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4개월 활동 종료가 임박했단 말이죠.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저는 2개만 좀 성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저는 60점 정도다. 왜냐하면 이제 사법개혁이 70점이긴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비본질적인 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60점 정도고 나머지 이제 40점 국방부가 노력해야 되겠죠. 뭐 저희도 이제 바깥에서 응원할 건 응원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지만 이제 그들 스스로 노력할 때다. 제가 뭐 이것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마지막 의견을 제시한 게 우리는 산파 역할을 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산파보고 애를 키우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아이를 키울 분들은 국방부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파 역할을 했고 그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 옆에서 조언하고 지켜보겠다. 라는 얘기를 했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뭐 지휘관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국방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내일부로 이제 백영문화 혁신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또 입법 과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로 이제 공이 넘어가는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밟게 될 텐데 어떻게 국회에 있는 백영문화 혁신 특위 여기 활동은 좀 어떻게 좀 전개되고 있는지 좀 체크가 되고 있나요? 여기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뭐 딱히 뭐 많이 다니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들 이게 겸직이니까 집중을 좀 못하고 있으시고 또 이제 관련된 분들이 좀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물론 이제 뭐 윤우덕 의원 같이 국방위도 계시긴 한데 예를 들면은 국방위, 법사위, 여가위 이렇게 적절하게 믹스돼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토해양 이런 분들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해당 상임위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은 여야가 좀 더 치열한 팀워크가 마련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야전 다니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야전을 다니시는 건 좀 자제하시고 실질적인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특위가 좀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병역문화혁신위원회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적절성이 담보되는지에 대한 토론에도 사실상 이제 특위가 좀 해야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좋은 것들은 성안할 수 있게끔 하고 의회가 이것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칼질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너무 바빠요, 일단. 네, 너무 바쁘시고. 그리고 또 하나 12월은 후원 연말 소득공제 그거 받는 10만 원 땡겨야 되기 때문에 또 바빠요. 그러면 이제 일견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고 또 뭐 이제 야당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인가요? 또 전당대회 앞두고 있어서. 네, 그렇죠. 아마 거기에 이제 좀 이제 정신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정말 그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또 간절히 원했던 게 정말 우리 좀 자식들, 우리 애인들, 우리 오빠들. 형들 좀 안심하게 보낼 수 있는 군대 좀 만들어달라 이런 쪽의 국민적인 염원이 간절했기 때문에 국회가 좀 어느 때보다도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내년 입법 활동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국회 그 특위를 포함해서 임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좀 그 내년 입법 활동에서 국회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야 될 대목들, 좀 주목해야 될 대목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째는 그 옴부즈만 제도를 의회에 둘 것인가에 대한 당론을 좀 만들어야 된다. 여야가 공히.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군사법원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병병과도 지금이 문제입니다. 수사병과가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단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검찰관 제도까지 해서 실질적인 군사법 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 당론으로. 그리고 월급도 여야 공이 지금 공약 사항인데 당론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이해관계, 특히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이해관계에서의 이 관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박약한 정당을 집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에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당권에 도전하는 분이 저는 당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해관계를 등한시하고 자기 지지 기반에 대한 이해관계를 등한시하는 정치 세력은요. 저는 도태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저는 윤일병 사건 세월호 이후에 한국 대한민국을 바뀌어야 된다면 윤일병 사건 이후에 우리 병영 구조는 상당히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것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당대표에게 당원들이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 저는 감히 이렇게 당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당원은 아니지만. 그렇죠. 뭐 이 방송은 또 뭐 단순히 뭐 야당뿐만 아니라 아마 그 새누리당의 관계자분들도 관심 가지고 듣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을 텐데요. 여야의 문제를 초월한 문제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원이든 예를 들면 민주당 당원이든 정의당 당원이든 통진당 당원이든 녹색당 당원이든 간에 당원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내면요. 이것은 다 견인되어 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게 실질적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각 당에서 다 도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필터링이 돼서 양질의 정치인들이 우리 의회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목소리를 여야 관계없이 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국방부 안 또 이제 국회 쪽 짚어봤고요. 또 이제 그 중요한 또 한 축이 시민 사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군인권 센터를 비롯한 이제 시민 단체 쪽에선 좀 그 내년 그 이 병역문화 혁신 관련된 입법 활동에서 어느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군인권 공동 행동을 발족을 했고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사제공단 다 들어왔어요. NCC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그리고 그 열린 시민을 위한 군대 그 단체도 들어왔고요. 평화제한군위에 들어왔는데요. 이 조직들이 이제 내년에 입법청원 운동을 목표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국민적 염원을 담아서 결국은 이제 의원들을 설득하고 압박해야 되는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군인권센터 개인 우리 단체로서는 지금 현재
그 군인권 네. 침해, 뭐 군인권 감시단, 네. 뭐 어머니회 이런 것들을 좀 전국적으로 조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어머니들이 이제 상공육 보충대도 원래 이제 없어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사단 신교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사단 신교대 입대식 할 때 군인권 카드 들고 나눠서 가서 홍보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 당하면 버스 타고 같이 쫓아가서 감시하고 그런 활동을 한다면 뭐 우리 군도 많이 바뀌고 우리 시민사회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더 이상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임태호 소장님이 뭐 국방위,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또 국회, 또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좀 맹활약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올 한 해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내년에도 좀 더 이렇게 우리 또 시민들의 많은 또 호응 속에서 또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또 뭐 운명이자 보람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 내년에 좀 그 긍정적인 건 사관학교 출신 전역자가 저희 군인권센터에 상근자로 들어오기로 지금 2년 전부터 예약이 2년 전부터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좀 희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씁쓸한 지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수한 인력이고 전 이런 우수한 인력이 군에서 좀 더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 군인권센터 개인으로서는 우리 센터 입장에서는 그런 인력이 들어와서 굉장히 영광이긴 하지만 우리 군의 전력상 그런 우수한 인원이 우리가 세금을 뭐 1억씩 들여서 배출한 인력입니다. 사회적 손실인데 그 손실을 최소한 막기 위해서라도 군인권센터에서 더 많은 역량을 투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참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우리 군대 이 아들들 보낸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참 크실 것 같은데요. 우리 임태원 소장께서 또 그런 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또 국민들과 함께 좀 더 인간적인 군대, 인권이 존중받는 군대, 그래서 군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 한 해에도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 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진짜 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임태원 소장님 감사드리고 내일 후원 행사 대박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많이 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